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해볼 주제는 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경영해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고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두 가지죠. 이번 포함 세 가지인데 징계해고 공부했었고, 그리고 그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일반 해고 부분 공부했었습니다.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사실 분량도 제일 많고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해고, 세 가지 해고 중에. 일단은 체크포인트 한번 보시자면 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네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영해고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 네 가지 요건을 짧게나마 모두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나온 요건들을 중점적으로 길게 써주셔야 되고, 거기 출제가 되지 않는 쟁점은 그냥 간단하게 분량 조절을 해주시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경영해고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경영해고란 그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가 생겨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어떤 특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설정을 하고 그 아래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철저히 그 회사의 사정에 의해 해고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요건을 철저하게 구성을 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영해고가 정당해야 되려면 24조 1항 내지 3항에서 네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요건이 없으면 사실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경영해고가 가능하다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근로자 역시 그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에 당할 처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용자가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기준을 철저하게 수행을 했는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고 기준 등 해고와 관련 정보를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그의 성실히 협의를 하였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24조 5항에서 경영해고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 경영해고의 요건들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닌 것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 케이스마다, 사안마다 각 요건의 개별 사정들이 얼마나 충족되고 어느 것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좀 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또 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노동법 답안 작성하실 때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네 가지 요건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가 첫 번째 요건이었는데요. 그 필요성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 우선 종전에, 좀 이전의 판례에서는 도산 정도, 도산을 회피하기 위할 정도 등 고도의 경영 위기 상태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기업이 장래 위기에 미리 대비를 하거나 인원 삭감의 객관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좀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판단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원칙부터 살펴보자면, 원칙은 기업 전체의 사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 전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예외 부분인데 일부 사업 부문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네 가지 여기서도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 일부 사업 부분이
인적, 물적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좀 독립되어 있는지, 그 기업 전체와 다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무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조합 역시 부문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경영 여건이 다른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일부만을 떼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가능하다고, 필요 여부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의 예외가 있어요. 기업 전체가 흑자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 사부분이 경영이 악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그 사업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악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악화 부분이 기업 전체로 퍼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 부문만을 축소 폐지하는 결정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범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기업 전체를 따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요건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 부분의 경영 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언제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고 이후에 경영 여건이 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양도, 인수, 합병이 있는 경우, 특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 24조 2항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우선 저희 그 판례는 경영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허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 금지라든지 기존 직원들 휴업, 희망퇴직 활용 등 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이런 경영 악화가 나아지지 않아서 최고의 수단으로 경영 해고를 하게 되는 가정,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 보자면, 당연히 확정적이고 고정적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경영 위기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정리해고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면 그 해고 회피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참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을 언제 해야 될까요? 판단 시점은 당연히 정리해고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마련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만 마련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절차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법한 선정 기준은 저희 차별금지 원칙에서도 배웠듯이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금기법 6조에 배웠던 것, 그리고 노조법 81조에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려 했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이것도 위법한 선정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사용자 측에서 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무 성적이나 경력 등 인사평가 국가 요소만 고려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만 인사평가로 요소만 고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는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건이죠.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좀 그 4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관련 판례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로기준법 24조 3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50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24조 3항에 조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취지, 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답안지에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취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충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취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부분부터 볼게요. 일단 근로자 대표의 의미부터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과반수의 노조가 없다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과반수 미달 노조라도 그 사람이 그 노조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있으면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노동법에서는 역시 실질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구나 하고 다시 강조를 하고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집단과의 별도 협의 여부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이제 4급 이상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를 하겠다 라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됐을 때 이제 그거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단을 살펴보니 1인을 제외하고 모두 5급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즉, 그 1인 이외에는 전혀 해고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이제 근로자 대표단이 꾸려진 상황인 거죠.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이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고 대상의 집단의 과반수 대표자가 협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4급 이상의 직원들 대표와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사안에서는 3급 이상의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사안에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이 부분 역시 그 해고 집단은 따로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그 해고 대상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3급 이상으로 구성된 대표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협의를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가지 케이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역시 대법원은 실질주의 원칙을 계속 따르고 있구나. 그 요건이 무엇이든 간에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과 협의를 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형식상 그렇게 형식적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그거 역시 인정을 하겠다, 이런 대법원의 의지, 대법원의 관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협의를 명확하게 거치지 않는 해고의 효력은 어떨까요?
우선 24조 5항에서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지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영해고의 과정에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라도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그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 고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요건들이 모두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게 아니다. 유동적이고 다른 요건 충족 관련해서 유형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지 여부는 그 개별 사정에 의해서 종합 고려 판단을 해야 된다. 협의 의무를 명확히 지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경영해고가 유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그 근로기준법의 조문을 조금 벗어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협의 기간이 조금 미달한 사례가 있는데 50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한 뭐 47일 정도? 그 사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조정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된 그런 사례인데, 일단은 대법원은 이제 50일이라는 규정의 취지는 그 근로자의 인원의 수와 소재지, 각 사무실의 사업장의 소재지 원금 등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해고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통보받은 근로자가 그를 대처를 하고 그 사용자 노동조합이 성실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보다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그 통보 후에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그리고 그 밖에 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다면 그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조 5항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살짝 그걸 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검토 의견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작성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라면 뭐 실제주의 원칙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유형적으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2가지 중에 검토 의견 뭐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영해고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그 경영해고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영해고가 정당성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시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는 계속 공부를 했듯이 사법상 무효, 법률행위로서의 사법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해고 공부해봤는데요. 그 경영해고의 4가지 요건들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 4가지 요건들은 사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조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각 요건별로의 이슈 사항들, 판례의 태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24조 5항이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좀 부정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정한 대법원의 판례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답안지 작성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조만간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